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표현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표현 대리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험 출제는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고 자주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포인트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리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행위 통해서 매매계약, 숙권행위. 계속 도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숙권행위 있다는 얘기는 의뢰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할 때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맨 처음 시간에 제가 법률행위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이고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근거는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 개념이라면 연장선상에는 의문이 생기시겠죠. 우리 행위 주체인데 왜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는 거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 비밀은 숙권행위라는 겁니다. 숙권행위도 알고 보면 의사표시예요. 의뢰 행위에 대해서 갑이 자기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겁니다. 병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의리 현명.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본인의 위한 자기가 아닌 자신이 아닌 갑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 효과는 갑과 병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숙권행위와 그 다음에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했다는 그에 기초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표현대리는 뭐냐면 근데 갑이 벽과 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리인이 을로 됐어요. 그 책임을 그 효과가 기속되는 이유는 이 숙권행위 지금 대리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리권이 없다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게 무권대리입니다. 대리행위 있을 때. 대리행위로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했어요. 근데 의뢰 대리권을 주었다면 그 책임을 당연히 병은 인정하겠죠. 근데 갑이 갑자기 나는 의뢰에 대해서 숙권행위 한 적이 없다. 그럼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럼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갑과 병 사이의 계약 체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숙권행위 대리권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갑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계약서에서는 갑이 있죠. 매도인의 갑이 써있는데 밑에 대리인이 써있는 거예요. 대리인 을. 근데 효력이 있는 이유는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없으면 갑은 이걸 부인하겠죠. 병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대리권 준 적이 없다. 그럼 이 계약의 효력에 나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즉 네가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대금 준다 난 받지 않을 거고 당연히 매매대금을 받았던 전제에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리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신문은 없겠죠. 대리행위면 본인 제가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근데 대리는 누구를 위한 겁니다? 이 본인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에 있을 때 그 소유자가 빌려 한두 채를 갖고 있는 게 수백 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가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리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 대리는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팔이 두 개인데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팔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계약을 넓은 지역을 통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리권 소유권 행위는 직접 확인하거나 이 임장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처는 공시가 안 돼요.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이나 물건 등은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죠. 하지만 대리권 자체는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이나 상관이 없는데 계속적인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대리를 통해서 여러 건에 계속 법률행위를 한다. 그럼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는 안 돼요. 그리고 대리권 수유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행위가 끝나기 전에 숙권행위는 처리할 수 있다고 제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시가 바로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대리제도가 본인의 사적 자치를 확정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신의 그 계약 체결의 범위를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토를 확장하듯이. 그럼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불이익 감수가 뭐냐면 거래 안전을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거래 안전을 보호하더라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시를 요구합니다. 이런 어떤 제도의 어떤 그 취지가 반영이 된 건데 법조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대리권 수유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먼저 126조, 129조를 보면 그 자체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권한을 넘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표현되는 게 뭐냐면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126조, 120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요건이 있겠죠. 없다는 요건에는 비록 원칙적으로 이건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은 자기의 무권 대리를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표현 대리 계약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장할까요?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120조 뭐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 말도 뭐냐면 대리권 수요 표시의 외관상 마치 대리권을 수요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영업 활동을 위해서 직함을 주는 거예요. 뭐 사장, 대표이사. 근데 실제로 대리권 주는 건 아니에요. 너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이 명함 쓰게는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직책을 물어볼 거고 최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그냥 사장이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좋아. 내가 명함을 줄 텐데 너 실제로 거래는 네가 하면 안 돼. 실질적 권한을 주지 않고 명칭만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 명칭 자체가 사장이라는 호칭이라면 대표이사라는 어떤 호칭을 사용하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한테 표현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126, 120조는 대리권이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4인에게 대리권을 수요를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좀 더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갑이 본인이고요. 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 보통의 경우는 있는 겁니다. 문헌에 따르면 본인이 병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외형이 있다는 것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리권 수용 표시하는 경우는 직접 병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병에게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아까 얘기 들었죠. 명함 사용이에요. 명함 사용에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함상 지책이 사장, 대표이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갑은 영업상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 대리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이제 불특정 병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명함을 보여주겠죠. 제가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하면 누구의 뭐 사장입니다, 대표자입니다.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제3자에 봤을 때는 이 명함상에 드러난 걸 보게 되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게 겁니다. 이거 명함을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고 대부분 이 같은 예를 듭니다. 하지만 직접 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명함상 들어갔으면 대리권을 보면 포괄적일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면 비록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갑은 을과 병과 같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 대리권이 없는데 이 명함을 이용해서 병과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은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겠죠.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은 없어. 그러니까 무권들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은 이 명함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가봐. 이 사람이 당신 사장이나 대표자라는 이름으로 명함 쓰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응, 내가 허락했어. 그래, 나는 네가 준 명함 때문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 네가 이 명함을 줘서 나는 그걸 믿고 한 거기 때문에 넌 책임이 있어. 이게 125조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하지만 따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장, 대표자라는 명함을 믿고 했어. 묻는 거예요. 갑은 이 명함 쓰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예, 허락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왜냐면 다 물어봐요, 본인한테.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나 사장이라면 법인 등기부를 떼보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내 회사인데 사장 호칭이라면 법인 등기 떼보면 대표자 누군지 알 수 있잖아. 너 법인 등기 떼봤어? 안 떼봤어?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거 쓰게 한 거 책임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좀 책임이 있지 않아요? 그게 조항 게 바로 이겁니다. 제3자가 대리권을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 즉 병이 법인 등급을 떼보거나 갑한테 확인했었으면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안전과 본인의 이익을 대리권이 없으면 당연히 갑을 보호하는 거겠죠. 대리권이 없는데도 거래하는 데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갑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거래 안전을 해치는 거고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게 되면 갑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보는 거고요. 그 조절단계거든요. 일단은 갑의 책임을 물으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그러면 병행도 그러면 보호할 실익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선이나 과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였다도 몰랐던 경우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서로 간의 이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보게 되면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이 통보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대리권 수요 표시에 대해서 명함도 얘기하면서 특정인 상대방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겠죠.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지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사실은. 기망행위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이니까 없지만 수요했다고 상대방이 통보를 했어요.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하고 그 대리권에 수여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수여한 범위 내에서 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했대요.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함이라서 명칭을 사용한 게 아니라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 했기 때문에 지금 근거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권이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했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만 표현들의 책임이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명함은 그게 아니죠. 명함은 특정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특정인이 그겁니다. 항상 본인이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을 표현된 책임하는 근거가 있다고 했죠. 그게 아까 수요 표시예요. 명함이라면 특정이 안 되겠습니까? 불특정이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수요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왜 본인이 대리권이 무권 대리임에도 책임을 지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한정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함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문 때문에 명함을 떨으십시오. 명함할 때 이게 표현합니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거래상 경제적 활동하자면 사장이라면 대리권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추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 정도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125조는. 이제 126조가 자주 나오는데 자 본문에 법조문에는 권한외의 법률이라는 경우에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 내용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문이 이 지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건으로 126조 할 때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게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권한외의 법률 행위를 했다. 요건으로서. 그 다음에 제3자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다. 좀 전에 제가 가, 을, 병, 대리권, 대리행위, 상대방. 대리권이 없었을 때 표현들 책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125조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보호할 만한 실익이 있어야죠. 그게 뭐였습니까? 몰랐거나 주의를 하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의 경우입니다. 126조 똑같은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대리권,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고 무권 대리라는 얘기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들이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근거입니다. 기본 대리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부는 표현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뭘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125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인데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것도 선의 무과실. 무슨 의미냐? 갑의 행위가 기본 대리권을 넘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아무리 조금의 일반인의 기준을 해서 주임을 다하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보호를 해주겠다는 말. 그러면 양자 간의 이익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갑의 책임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러한 기본 대리권을 근저로 했으니까요. 최소한 기본 대리권에서 네가 이득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불축의 부작용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얘 어려면 애강 자출의 책임이어서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다른 법령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다행히 시험에서는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점을 다시 한번 볼까요? 권한외의 법률을 한 경우에 이게 보면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분이고요. 제3자, 아까 병이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게 선의 무과실. 모든 경우에만 보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 이익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126조 요건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권한을 넘는 이 기본 대리권을 벗어나는 법률행위겠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제 질문이 뭐냐면 이 과연 기본 대리권을 뭘로 보냐는 겁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과 뭔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권한을 법률 행위와 관계 여기에 대해 묻는 게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출 31회에서 등이 오면 자주 출제된답니다.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같거나 성격이 달라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해관계 조절은 정당한 이유에서 했겠죠.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 벗어난 행위라면 정당한 이유를 동정이나 유사하지 않으면 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까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회 등에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등에 관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 지문이 낯설지가 않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죠. 본인, 을, 대리인, 을, 병, 복대리인. 대리권을 줬어요.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언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줄줄 나와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할 수 있다. 또 하나 뭐가 연결되죠? 이 경우에는 선의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만약에 그 복대인을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한 경우는 어떤 경우다? 부정임, 불성실한 태도를 알고서 적절하게 통보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도 비교를 하시면 좋겠죠.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을 언제나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 감독상에만 책임만 있다. 거기까지 딱 세트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대리권이 있다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대리권 소멸 후에 우리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럼 129조에 해당이 돼요. 129조는 있다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 직접 한 게 아니라 병을 복대인으로 선임했어요. 당연히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 된 복대인 선임 자체는 복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논리적으로 따져볼게요. 이 부분. 병은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복인권 할 때. 이 부분만 생각하면. 그런데 병은 의뢰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리인이 직접 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 측면도 보았지만 이 가져온 이론적으로 집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도 고려를 한 겁니다. 본인이 대리권 의리 직접 행위를 한 경우와 의리 병을 뽑아서 이용한 경우에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정책적인 판단하게 되면 합리적인 거예요. 어차피 대리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연장 수단이거든요. 수단적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합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판례를 볼게요.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인을 통하여 권한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을 믿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이 있는 때는 이제 구조입니다. 기본 테마. 묵건데 대리권이 없는데 책임을 지는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본 대리권이고 상대방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인 겁니다.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입니다.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 판단입니다. 대리인이 묵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가 직접 하는 경우 아니면 자기 직접 하는 대신에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의 기본 대리권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126조에는 기본 대리권의 범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리인의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의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축에는 적법하게 선임됐다고 하는 게 포함된 겁니다. 임의대리란 전제고 본인의 승낙이나 그다음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 적법하고요. 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법조문 기억나십니까? 복대리인의 권한, 대리인의 권한과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리인 직접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대리인을 읽으십시오. 이 사람의 권한을 넘는다? 그럼 126조 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라고 적법하게 권한이 있으면 뽑힌 거라면 그냥 대리인을 읽으시면 됩니다. 복대리인은. 그러면 이해하기 빠릅니다.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표현을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존재하는 경우는 표현 대리가 없었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126조는 명분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을 넘는 거고 129조는 있다가 없어진 경우고요.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법정 대리권은 그 기본 대리권 하는 표현에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 범위는 법정 대리권도 포함됩니다. 보통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 그게 가장 핵심인데 거기까지는 질문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상속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친상법이 만약 시험 범죄 들어가면 법정 대리권에 대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표현 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도 어려운 파트인데 시험 문제가 출제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시험 범주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대리인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 성립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그렇습니다.
계속 본인, 을, 대리인, 병, 상대방, 매매계약 계속 얘기죠. 대리인을 하게 되면 계약서 이렇게 쓰죠. 매도인, 갑, 인, 대리인, 을. 이 도장도 을이 찍습니다. 대리인 취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매매계약은 병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아, 이 계약이 있으니까 너 나한테 또 옮겨줘. 갑이 뭐, 계약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갑이 근데 뭐야 이거 내가 도장 찍은 거 없다. 나 이거 뭐 처음 보는 문서야. 그럼 병이 이렇게 죠. 무슨 소리야? 네가 너의 대리인 사람이 이거 작성한 거야. 그럼 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대리권 준 적 없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제가 뭡니까? 이런 계약의 대리행위의 경우는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문에 나오는 강행규칙은 뭡니까?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가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배웠죠? 지금 대리권의 문제와 목적의 적법성은 별개의 측면이에요. 좀 전에 표시한 것처럼 갑, 을의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와 별개로 목적의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는 거고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권 대리라서. 즉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측면이 다른 겁니다. 영향을 안 미쳐요. 서로 간에.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으니까 목적의 적법성이 없던 게 있다? 그런 관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측면입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하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되면 효력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 문제 풀기 쉬운 겁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 표현대 성립할 수 있다? 아니죠. 대리권 유무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강행규정 위반이면 표현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행위는 대리행위 자체 내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표현대리에서 유효하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의 효력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낯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리권의 유무의 문제와 강행규정 위반 문제는 별개의 측면인 겁니다. 대리권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거고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만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에 대리권이 없으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고 다만 표현대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문은 위반의 무효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 수익 보여당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현대리 책임에서 유효가 된다 주장하는데 그 측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살펴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최근에 질문이 됐고 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괜찮은 질문입니다. 포인트는 측면이 다르다. 목적의 적법성의 문제와 대리권 유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이렇게 정했죠. 우리가 뭘 판단할 때 법률 행위인데 지금 대리행위잖아요. 법률 행위를 누가 했으면 대리행위를 한 겁니까? 대리행위를 기준한다. 민법 제120조의 표현들의 기본 대리과는 자 기본 대리과 하게 되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있다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관념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 안전을 위하는 거다 보니까 129조는 없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다만 없는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고 그 상대방도 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기본 대리과 볼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29조 표현대로 기본 대리과는 126조 표현대도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범주 문제. 자, 법정 대리권 앞에 있죠. 120조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복인권이 없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인권. 그것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자주 출제되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출 29양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담보권 설정이 대리권만을 수여했다. 을은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갑, 을, 대리인입니다. 병, 상대방입니다. 수권행위. 권한 대리권을 줬네요. 근데 대리권 범위를 정했습니다. 담보권 설정이에요. 담보권 설정.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뭘 했어요? 우리 담보권 설정과 매매계약 체결인데 벗어난 거겠죠? 담보권은 대출받는다는 건데 매도는 뭡니까? 처분행위입니다. 똑같은 처분행위지만 범위가 다른 거죠. 권한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근데 권한을 넘어선 거죠. 자, 을의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겠죠. 권한을 벗어난 거니까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대리 성립은 가능하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주장할 수 있냐? 여기서는 대리인 을은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누가 주장했을 때는 상대방입니다. 이 지문은 설명은 더 않겠지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의뢰하게 되는 것 자체는 이 법률관계의 운명을 의뢰에 맡긴다는 건데 타당하지 않습니다. 표현들이 제대로 맞지도 않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무권대리 책임과도 충돌이 됩니다. X토지가 토지거래 허약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를 하지 못해 확정적인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괜찮은 질문인데, 자, 아까 제가 강행법규 위반하고 떨어지십시오. 대리권의 유무의 문제와 효력의 문제와 토지거래 허가는 측면이 달라요. 대리권 유무에 상관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처음에 유동적 무효지만 확정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걸 결론이 나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즉 대리권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대리권 유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측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확정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을 성립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표현대 성립된다는 얘기는 본인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겁니다. 근데 허가가 무효고 확정적 무효되면 당사자 계약관계는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게 아니죠. 측면이 다른 거예요. 단절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을 무과시되어도 표현대리에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 요 전문도 참 어려운 지문인데요. 대리행위가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과 계약관계 성립되는 근거가 뭡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도 본인 이름 쓰고 인 쓰고 대리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게 본인을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과 자신과의 어떤 계약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리인이 간명의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자신 명의로 해요. 즉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갑이 아니라 을이 쓴 거예요. 그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되면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이 되겠죠. 대리인이라는 어떤 표시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병계정의 병이 선의 무과실하도록 표현대리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근데 표현대리는 기본 출발점 아닙니까? 대리행위입니다. 표현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리행위를 전제로 해서 대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선을 무과실일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출발은 대리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대리행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상당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장문의 판례를 언급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이 이겁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묵시적 표시, 그러니까 현명입니다.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겁니다. 사수를 써서 이와 같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들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이 원칙적인 주문을 출제를 한 겁니다. 출발점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성립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대리행위의 표시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진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하기 위해서 논리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냐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그러니까 계약서에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 기망하여, 그러니까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겁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법리를 해낸 경우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사수를 쓴 겁니다. 뭐 변장을 하든 상대방 하여금 대리인 을을 갑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표현들을 유추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걸 반대로 쓴 겁니다. 이 경우도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수를 써서 기망을 해서 그렇게 어떤 강조를 하면서 쓰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추 정할 수 있습니다. 말의 반대입니다. 반대 해석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한 기본 대리권이 있고 126조니까요. 적용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본인 자신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믿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사정을 의미한다. 적용된다니까 기본적으로 요건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 말자처럼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성을 유지하여 남편의 부동 담보로 금을 대침받은 경우 금은 대침 마치 남편인 것은 근데 다른 사람 시켜서 남편이 가장을 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상식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없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판례 적용에서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다고 본 겁니다. 정당한 이유도 인정할 수도 없고요. 결국은 남편 책임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고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피고가 소해 부산치과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형이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 그의 형인 소해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이웃부터 같은 임대 일체 권리를 이임하였어요. 즉 본인인 피고가 형인 소해인에게 인장을 맡기고 아파트 인장 일체 권리를 이임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 본인으로 행사하는 근데 소해인이 대리행위를 하면 될 텐데 마치 피고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겠죠.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를 표시를 안 했어요. 그냥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특별사정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장도 맡겼고 임대수 권한도 청구해요. 그러면 피고한테 책임을 물을 수 만한 기본적인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한을 넘어섰어요. 예전에 임대만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역시 피고 본인 행사하면서 살고 있다가 자기 또 살았던 거예요. 이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소유인은 임대차계 당사자 제품으로 매매를 당해서 피고 인장 지참하여 피고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름을 수령하였다면 정기 출액에 처분할 거 있다고 믿으면 정당하게 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매매는 기본 대리권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본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도 피고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결과를 본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 사람은 피고보다 본인보다는 상대방을 보호할 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게 지금 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출제는 안 됐고 이 지문만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있다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 있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에 개시, 파산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철회한 경우겠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 권한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 경우 생각됩니다. 대리권을 다양하지 못한다. 근데 명분은 뭡니까? 대리권 소멸했기 때문에 대리권 없지만 기존에 줬기 때문에 그렇겠죠.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이유가 있겠죠.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 선의 무과실입니다. 따라서 지문해 보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는 때는 권한을 통해서 없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죠. 126조 기본대리권 범죄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129조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로서 이제 표현대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판례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험은 극히 일부에 대해서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출 질문 중심으로 해서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